다우의 기업은 경기를 타고 나스닥 기업은 경기를 안 타나요? 이럴 정도로 지금 시장은 편중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 강세장으로 변하면 광범위한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진짜 강세장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강세장 초입의 강세장 수익률은 거기서 더 훨씬 많이 판가름이 나요. 재무부 잔고 안에다 6천억을 쌓아놓기 위해서는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지준이 내려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강해집니다. 궁금하실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아마 요즘 시장 보시면은 이게 좀 제일 어려우실 텐데 뭐냐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는 주식의 비중,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요. 시장보다 더 올라가 있는 주식의 비중이 1998년까지 가야 지금 정도 비율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29%가 안 된다는 얘기죠. 3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70%는 시장보다도 낮다는 얘기고 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건데 이 정도가 아니죠. 보시면 다우는 연간 지금까지 이게 날짜가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그래도 5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다우는 1% 올랐어요. 나스닥은요 22%, 이때 이미 22% 올랐죠.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다우와 나스닥 격차가 역대급이 언제까지 가야 돼요? 쭉 가면은 지금이랑 비슷한 거 2000년 초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보통 같이 비슷하게 오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다우의 기업은 경기를 타고 나스닥 기업은 경기를 안 타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같이 다니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처럼 차이 났던 건 2000년, 뭐 1900년도 뒤로 쫙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 궁금합니다. 특별히 이제 상승한 기업과 하락한 기업의 차이를 봤을 때 이만큼 벌어진 것도 보세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죠. 이거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나온 건데요. 만약에 S&P 500을 동일 가중, 그러니까 500개를 딱 최대 폭을 똑같이 만들어서 500분의 1로만 나타내면 지금 요쪽이 떨어져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근데 S&P 500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죠. 그러니까 애플이 제일 크면 애플에 의해서 영향받는 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지금 여기 와 있지만 만약에 동일 가중으로 바꾸면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올라간 주식은 몇 개 안 되고 떨어진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러셀 2000은 거의 지금 작년도 마이너스 그런 데서 못 벗어나. 러셀 2000이라는 건 뭐냐면 인덱스 이름이에요. S&P 500은 스탠다드 포어스 500이라는 지수 이름이잖아요. 다우는 다우존스라는 지수 이름이고 나스닥도 나스닥이라는 지수 이름인 것처럼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러셀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라서 2000, 그러니까 종목이 2000개죠. 당연히 중소형주일 수밖에 없죠. 500은 S&P 500은 500개니까 거의 대형주. 미국은 굉장히 대형주 기준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대형주 기준과 중형주 기준과 이 나누는 기준과 미국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의 대형주도 사실 미국의 중형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사실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그 500개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이 나머지 2000 종목은 거의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종목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근데 한쪽에서 해석하기는 인공지능이 AI, 인공지능 열풍이 없었으면 지금 지수는 3800선이라는 거죠. 지금 얼마인데요? 4200이 넘었죠. 며칠째 지금 4200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게 언제 기준인가요? 2023년 5월 11일 기준인데 실제로 지금 4200 조금 넘어 있습니다. 그 4200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이게 넘어가 있는데 반해서 만약에 인공지능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3800선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나 있는 거죠. 이럴 정도로 지금 시장은 편중화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시장을 버블이다라지는 길게 못 간다. 약세장 끝부, 그러니까 강세장의 끝부분 모습이다. 혹은 뭐 강세장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장이 강세장으로 변하면 광범위한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AI 관련주, 나스닥 위주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그 판이 얇아서 길게 못 간다고 말하는데
그 얘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강세장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강세장 초입의 강세장 어떻게 보면 수익률은 거기서 더 훨씬 많이 판가름이 나요. 지금 얼만큼 상대적 박탈감이 강하냐면 저희가 성적이 좀 좋은데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다른 일반 펀드들보다 저희 포트폴리오가 뒷부분에서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뜬금없는 얘기가 되니까 자세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여러분의 느낌상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렵습니다. 시장이. 사실 모든 사람이 시장을 다 잘 알고 쫓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실제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벌써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19년, 20년, 21년, 22년, 4년 그 다음에 5년째 5개월을 꼬박 매월에 제 시황이 인터넷에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한 게 있고 그 전달 또 올해 초에 작년에 제가 떠든 게 있기 때문에 제 헛소리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갑자기 바꾸지도 못하죠.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희한한 거는 제가 오늘 식사하다가 우리 직원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한 달 정도 됐나? SBS의 유튜브 채널에 참석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나스닥 17% 상승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 왜 그러냐 이거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틀린 얘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와서 보면 틀린 얘기 아니었는데 몇몇 종목만 올라가거나 굉장히 업종도 아주 좁아져서 대부분 안 오르고 그래서 인덱스가 오르는 시장이 아니다. 종목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고객들에게는 주식 같은 경우는 종목을 하지만 저희가 대부분은 업종으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되는 업종 몇 개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하나도 틀리질 않았는데 별로 그렇게 인기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잘 어렵게 잘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 뭐 말이 맞고 틀리고 아니라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어렵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장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범위하게 상승 종목이 확산되지 않으면 장이 끝난다. 그렇지는 않아요. 5번 중에 4번은 맞을 수 있는데 한 번은 지금까지도 매번 다 강력한 상승장의 초반에는 언제나 유동성 아주 몇몇의 유동성이 폭발하는 장이 나옵니다. 그렇게 가다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초반에만 그러고 확 확산이 나오지 않고요. 사실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엔비디아 쫓아가실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이 심장이 강철 심장이어야지 엔비디아 오늘 살 수 있죠.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는 날 그 대형주가 24%인가 올랐죠. 오늘 또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다 나왔죠. 예. 이걸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런데 이런 장세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대부분의 사람이 지쳐서 그 좁아진 종목을 살 때까지 그렇게 좁게 갑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허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때는 많이 오르지 않은 거를 고르는 게 투자에서 원래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하는 시장이 있어요. 강세장 초입에서 유동성 장세가 전형적으로 나타날 때 그 유동성이 이렇게 지반을 뚫고 올라오는데요. 약한 곳을 뚫고 올라온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막 뚫고 올라오지 않고요. 이렇게 어딘가를 뚫고 나오는 그러면은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용오름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 같은 유동성 장세들이 생길 수 있는 때였고요. 제가 뭐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그런 때라서 지금은 사실 가는 놈을 쫓아가야 되는 그런 시장인데 절대 그렇게 안 되죠. 한국 시장은 특히 어렵습니다. 테마가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 전에 막 2차 전지 막 하더니 자동차 좀 그러더니 또 이제 반도체 막 그러더니 오늘 또 다시 2차 전 뭐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엇박자 내면 계속 꼭대기에서 사고 팔고 손절하고 꼭대기에서 사고 손절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은 저는 미국 시장보다 더 어렵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주식 브로커 오래 했었고요. 물론 여기서도 많이 그렇게 했었지만 저로서는 현재는 미국 시장이 더 왜냐하면 좀 느리게 반영됩니다. 제가 본 시장이 반영되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서 한국 시장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런데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러냐? 원인에 의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금리를 올려서 그거에 긴축에 의한 어려움이 있고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만약에 꼽아서 말하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분명한 부정적인 악재가 많은 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권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공급망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어떤 부분에만 유동성이 너무 강하고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분출하면서 그 부정적인 걸 뚫고 올라가는 거라 더 세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돈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좋을 때는 굉장히 분산이 돼요. 근데 좋은 것만 좋을 때는 어떠냐면 좋은 것만 좋다는 얘기는 예상이 안 좋게 나올 때란 얘기고 부정적인 예상이 많을 때니까 돈들이 어디에 많아요? MMF에 많아요. 그리고 헤지펀드들조차도 숏이라 그래가지고 하락에다가 거의 대부분 투자해놨다고 지난 시황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아껴서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 그 현금은 터져 넘쳐나는데 안심이 되는 건 몇 개 안 되니까 엄청난 돈이 거기만 가지 다른 데를 안 가요. 그러니까 솟아오르는 거죠. 이런 시장이 계속 되는 겁니다.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변이 안 좋으면 절대로 옆으로 안 가요. 실적 발표하면 요번 지나간 그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다 나왔잖아요.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 나쁘면 10몇 프로 빠집니다. 비트앤레이즈 해버리면 실적 좋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 좋으면은 쫙 뚫고 20%씩 막 올라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나요. 어쩔 수 없어요. 유동성은 지금은 그냥 광범위하게 유동성이 투여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려서. 왜? 안 좋은 예상이 너무 많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 안 좋은 예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어떤 부분이 뚜렷한 것들만 올라가는데 어디 늘 데가 없으니 올라갔어도 걔를 쫓아가는 겁니다. 걔를 안심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좋은 일이 걔한테는 기다리고 있는 게 납득이 되니까. 예, 그런 시장.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가치 투자 이런 거 생각하고 실적이 좋아서 애가 올랐다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 시장에서는 절대로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프 플레잉 말씀드린 게 그런 식으로 시장을 쫓아다니면서 투자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아무나 그걸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플래닝이 필요하다는 뜻이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이라서 플래닝하는 그런 회사 그런 어떤 서비스 얘기를 좀 해드리려는 건데 어쨌든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을 많이 지치게 하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부채한도 관련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부채한도 협상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죠. 그 프리덤 코커스라고 옛날 티파티 이런 거 만들었던 그 아주 골수 극우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골수 공화당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분위기를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하게 잘 이끌어놨어요. 중앙은행장 출신인 옐런이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플레이를 해놔가지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었냐? 심하게 반대하면 역적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난항이 있고 프리덤 코커스가 아주 그 메카시를 아주 그냥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끝까지 완전히 디폴트로 넘어가게 해버리지는 못하죠. 왜? 그러면 찍어서 공화당이 왜 자꾸 그 협조를 해주냐면 선거를 해야 하잖아요. 지금 너무 눈에 보이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투명하게 지금 보여지는 국면이거든요. 공화당이 지들 이익 때문에 디폴트를 만들어냈다고 하면 선거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에서는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월가가 그래서 이 부채 한도에 대해서 일찍부터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막바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바지 진통이 있지만 자기가 대놓고 역대할 사람이 없으니 아마도 통과는 될 건데 그랬을 때 오는 현상을 봐야 합니다. 저희는 채권 관련해서 미국 국채하고 한국 국채를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사왔는데 미국 국채를 한번 사고 반을 남겨놨던 돈을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하는 이유는 이미 이제 결론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그 결론이 나오면 시장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들 중에서 요즘 환율에 관련돼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투자시장 관련해서 봤을 때 환율만큼 예측하기가 어려운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용을 보시면 부채 한도가 높아지면 재무부가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채 한도 협상이 딱 끝나고 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부 내에 있는 TJ 그러니까 그 제너럴 어카운트라 그래서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재무부가 살림살이하는 계정이에요. 그 계정이 이제 바닥났으니까 디폴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현재 390억 달러인데 딱 부채 협상이 한도 협상이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그 재무부가 행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막혀 있었는데 그게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재무부가 바로 이미 예고를 했죠. 연말까지 6천억까지 재무부 잔고를 채워놓을 생각이다. TJ 6천억으로 올릴 거다. 그러면 지금 390억 있으니까 거의 1조를 채권 발행해야 돼요. 그런데 재무부 계좌 어카운트에다가 잔액을 높이는 채권 발행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적자 지출을 위해서 채권을 찍을 때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정부의 적자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채권 찍을 때는 돈이 바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은행의 지준이라 그래서 은행 준비금이 감소를 안 합니다. 이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지준이라고 말하는 게 이 은행 준비금이에요. 그런데 TJ 잔액 안에다가 재무부 잔고 안에다 6천억을 쌓아놓기 위해서는 돈이 바로 나가지 않는 은행 지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와요. 지준이 감소하면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과 함께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보시면 은행 지준금이 이번에는 이제 감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줄어든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더 방어적 투자를 한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이 끝나고 나면 주식시장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위기가 지나가니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그건 안도랠리 잠깐일 뿐이고 사실상은 그 재무부가 채권을 많이 찍기 때문에 유동성을 빨아들이게 된다.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급준비금을 가져가서 그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오히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QE가 아니라 QT 타이트닝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지금 오늘은 제가 길게 얘기를 못하지만 지준 아까 말한 여기서 말한 지급준비금 은행 준비금을 말하는 겁니다. 은행의 지급준비금 연준으로 말하면 지준이고요. 은행으로 말하면 은행 준비금이고요. 요 지준이 보시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마음 놓고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하면 요이 땅 하면 재무부는 올해 말까지 6천억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앞으로 한 1조 정도를 쫙 채권 발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몇 달 동안 한 두세 달 동안 무슨 얘기했냐면 T빌 위기가 올 수 있다. 연준은 그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 드렸었는데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1조 달러 정도 T빌 발행을 하게 됩니다. 국채 발행이죠. 그러면 그 국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어떤 데다가 쓰기 위해서 만드는 국채면은 그냥 바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을 건들지 않는데 지금처럼 찍어가지고 재무부 계정에 갖고 있을 돈이라면 은행 준비금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은행 준비금이 지준이 내려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돼 강해집니다. 보시면 이건 달러 인덱스는 역축이에요. 이거 달러 인덱스는 75, 80, 85 요즘 얼마 하냐면 104가 있죠. 100억까지 갔다가 오늘 104로 떨어졌는데 얘가 지준이 내려가게 되면 이게 지준이죠. 국채 발행에서 지준 내려가면 인덱스 강해집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해진다는 뜻은 달러 강세로 간다는 뜻이죠. 3개월 정도 후행한다 그랬죠. 시간차는 있지만 정확하게 동행합니다. 보시면 지준이 내려가면 달러는 강세, 지준이 내려가면 달러는 강세, 지준이 내려가면 달러는 강세. 3개월 차이 정도 있지만 차이를 내고 달러 강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원화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흐름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증권사들은 상당히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것 같던데 제가 볼 때는 이 영향이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이게 바이든과 메카시가 협상한 한 내용이에요. 이게 다 이제 이 중에서 녹색으로 써 있는 부분이 뭐냐면 치명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양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보면 푸드 스탬프 수혜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연방 정부의 식료품 구매 지원 프로그램 이게 49세에서 54세로 49세부터는 식료품 구매를 지원하는 돈이 나왔었던 거죠. 스냅이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54세로 나이 제한이 올라가면서 금액이 확 줄어들죠. 보십시오. 이 식료품 구매 지원 프로그램 지출액이 그냥 쏟아부었기 때문에 얼마나 달라졌나 보세요. 2000년, 2019년
2020년까지는 이렇게 내려왔던 게 이렇게 치솟아서 거의 예전에 주던 돈의 2배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이만큼 정부가 지출했어요. 바이든 정부가 푸드 스탬프 수혜자라 그래가지고 식료품 구매 지원 프로그램으로 돈을 그냥 이렇게 확 쏟아부어 줬단 말이죠. 이게 반토막이 납니다. 그 다음에 코비드 지원금 쓰지 않은 거 없애버리기로 했고 종량제 도입했고 그 종량제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삭감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 연기를 8월 말로 종료한다고 하면 9월부터는 이제 다 돈을 갚아야 됩니다. 학자금.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자금 대출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디폴트 나는 것들 다 막아줬잖아요. 그게 요번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600억 달러를 거다 쏟아부었었는데 이제 그게 끝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은행의 대출을 줄이는 모습이 시장에 더 적나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재정 지출안이 다 삭감됩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치명적으로 민주당이 IRA라든지 아니면은 칩스 액트 같은 것들을 축소하지는 않는 정도로 잘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소비가 줄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이 말했던 은행 사태가 가져오는 디스인플레이션 효과처럼 이번에 이 부채 한도 관련된 협상 이후에 디스인플레이션 효과가 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연준이나 이런 쪽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반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6월 달에 올릴 것 같다가 지금 한 60에서 70%까지 올라왔죠. 동결이 거의 대세였다가 지금 다시 뒤바뀌었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BTFP가 여전히 이렇게 아직도 5월 23일 기준으로도 초반에 줄어든 것처럼 생각하고 많이 보도가 나왔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높아져 있죠. 이 얘기인지는 뭘까요? 은행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함부로 움직일 상황은 안 돼요. 실제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강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6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막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직 사태는 종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ING인 걸로 보여집니다. 왜 지금 채권이 제일 싸요? 지금 금리가 제일 높아요. 20년 만에 금리가 제일 높으면 20년 만에 가격이 제일 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인머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입니다. 매매 수익이란 건 뭐냐면 채권의 매력 중에서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야 될 매력이에요. 여러분이 주식이라는 걸 살 때 가격이 있는 것처럼 채권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이게 매매 수익 매력인데 작년도 주식시장 많이 하락한 중에 최대 하락을 말하는 나스닥 지수가 작년도에 38% 떨어졌는데 미국 국채가 40% 이상 떨어졌어요. 절대적으로 가격이 내려온 건 분명히 맞다라는 거고 채권도 그런 의미에서 매매 수익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때다.